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8일 새벽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불참했습니다. 법정 시한은 올해도 못 지켰고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 시간에는 경매시장 하락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1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전국이 영상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눈,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6.8도, 습도 39%.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6도, 대전 5도, 대구,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또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가장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왔던 주요 저출산 정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서 달마다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 역시 빠졌습니다. 줬다 뺏는다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심 쓰듯 예산을 편성해놓고는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고 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한 쪽지 예산을 주고받는 밀실거래가 되풀이되면서 졸속 의정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가능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만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도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 6일이나 넘겼고요. 2년 연속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게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예. 법을 만드는 이 민의의 대변인들이 모여서 법을 누구보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법정 시한 넘기기를 이제 일상 다반사처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난해보다도 이제 이틀 더 늦어졌습니다. 예. 이게 당겨졌어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더 늘어지고 있는 법정 시한 미준수, 이건 좀 이 질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시한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모으고 일을 하려다가 부득이 시간 부족으로 미뤄진 거라면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해량해 줄 만도 한데, 예. 지금 이 경우는 국회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동물국회는 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처리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 몸싸움도 있었다는 걸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식물국회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의미의 표현이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허송세월하고 결국은 이제 벼락치기 하듯 시간에 밀려 통과시켰는데, 그나마 다당 구도에서 5당 구도로 봤을 때 이 소수 3당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대 양당들의, 그러니까 이 다른 야당들의 표현을 빌자면 야합이다, 담합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늦어졌고 국민들의 눈초리는 따가운데, 예. 국회 내에서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되지 않은 머릿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였다,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는데요. 네. 정말 강한 어조로 뭐 더불어 한국당, 뭐 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벌써 4일째인가요?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죠. 네, 하필이면 가장 날씨가 이제 추워진 날부터 예. 단식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는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뭘 더 바라는 게 있겠는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어찌 보면 정의당이 가장 지속적으로 소수 야당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제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정당이기도 한데요. 이 두 당 색깔은 굉장히 다르지만 단식에 들어갔고요. 단식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이번 예산안 처리에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 이 거대 양당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예. 이 비판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가장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던 두 당이 이런 경우에 합치니까 241석. 국회 300석, 지금 현재 재석 의원은 299명인데요. 예. 개헌도 가능할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제 이 5당 구도라고는 부르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당과 없는 당, 합치면 의석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 두 적대적 정당 사이의 세 개의 야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왕따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세 야당의 거센 목소리는 계속될 것 같고요. 예. 이해찬 민주당 이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선거제도의 개편은 하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지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머지 야당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 것인지 같은 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인데요. 온정적으로 이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좀 언론이나 여론을 이제 향한 발표보다는 예. 내부에서 손을 내밀고 빨리 머리 맞대고 수기에 들어가야만 해가 바뀌기 전에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를 찾아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 정도, 원론적인 의견 정도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연계한 게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내리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산안을 다른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시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시한이 결정돼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편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정계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것이고 이미 2해 전에 이 헌재에서 지금 현재 선거구를 이제 헌법 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대두됐던 거거든요. 예. 지난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선거구제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권고안이 있는데 지금 현행의 이 소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 선거구제 개편이 이미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으로 비례대표제를 걸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연동형이냐, 권역별이냐, 정당 명부별이냐, 앞에 수식어는 좀 달라지지만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예. 적용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측면에서 정계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데 너무 밀렸다라는 게 있고요. 예. 국회가 자꾸 해야 할 숙제를 좀 미루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관행이라면 제 눈에는 관행으로 보이고 예산안을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연내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을 걸었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저도 예. 이것은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야당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거대 양당이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이 다수당에는 불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절박성은 이해가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다. 이런 지적도 드리고 싶네요. 예.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3당은 애초에 이제 선거제 개혁을 함께 예산안과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발을 했었는데 이후에 예산안 통과가 되니까 예산안 내용 가지고서도 비판을 하면서 여당과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 역대 최저거든요. 근데 최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왔던 주요 저출산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예.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로 좀 확대한다라고 하는 안이 채택이 됐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10월부터의 적용이긴 합니다만 산모들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이게 한 이제 25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게 통으로 빠졌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산율이 우리가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OECD 국가 최저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고 프랑스식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국가의 성공한 제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조금씩 이제 적용해 나가고 있었고 학부모들 수준에서는 이것도 이제 마뜩치 않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예. 주기로 했던 것을 도로 이제 뺏는 형국이 됐습니다. 예. 먼저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희한한 일이죠. 470조 5천억 원이 9천억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469조 6천억 원대의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된 건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복지, 보건, 그리고 고용 부문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예. 여기 저출산 비용이라든가 또 노인들에 대한 이제 기초연금, 또 복지 비용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고요. 요 1조 2천억 원이 빠진 만큼 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거죠. 예, 사회간접적. 그럼 결국은 이 조삼모사인데 어디서 돈을 빼서 어디로 돌렸는가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과거와 다르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벌어지던 관행이라고 이걸 얘기하기에는 참 국민들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여야가 나눠먹기를 했다. 이런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 부분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줄어든 그 사회복지 중에서 아까 줬다 뺏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얘기인데요. 보건복지위는 애초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박근혜 정부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해서 이제 원래 소득 하위 70%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즉시 전액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줬다 뺏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생계보장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낸 거죠. 예. 그래 대안을 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줬다 뺏는 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더 주기로 했던 것들은 예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고 이게 참 우리가 간혹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이 저소득 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50%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렵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1인 독거노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족 해체 때문에 이제 노인 부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가 정부가 이걸 보장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차라리 아니한만도 못하게 만들기로 했다가 무산돼 버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후에 어느 정당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보나마나 이제 이게 또 이 개별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 여당은 야당 탓을 할 것 같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할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돌고 도는 무책임의 이 회전 속에서 결국 노인들도 기대했던 이제 이 연금 수급은 없어져 버렸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출산 문제도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아까 통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건, 복지, 고용과 관련된 비용들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고용, 청년 부분 예산도 많이 감액됐고요. 사회 간접 자본 SOC 부분은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는 것이 쪽지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네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쭉 언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지역구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종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설 예산이 한 20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제1야당 지금 더불어 한국당 이 내일이면 원내대표가 교체됩니다만 현재까지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에 지금 이것도 SOC 예산인데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직접 늘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을 했어요. 이게 또 꼼수 증액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의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지금 국회에서 좀 이제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런 중진 의원들 지금 여러 지역구의 예산이 야금야금 늘어서 이걸 다 총합하면 결국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지역구 챙기기에 이제 몰입한 의원들의 지금 쪽지 예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소소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소위도 제대로가 아니고 여야 간사가 정책위 의장 정도와 너댓 명이 들어간 자리에서 내년도 이 470조에 달하는 예산을 난도질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좀 제대로 된 이 분석이나 추계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예산을 미뤘던 이유가 이 유류비 인하를 하다 보니 4조 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이 4조 원 세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정부는 모호한 상태에서 정확한 이 추정을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이제 항목을 다 뽑는단 말입니까? 근데 결국 이거를 하루아침에 통으로 하는 일, 이 놀라운 또 기적은 국회가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 세비는 증액을 했다. 이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연봉은 본인들이 직접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반발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민생 법안 수백여 건을 급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유치원 3법은 결국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3당을 빼고 이 거대 두 당이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를 다음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면서 반드시 유치원 3법은 어떻게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원론 수준에서 어떻게 이제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여당에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낸 그 3법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다른 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것은 이제 에듀파인에 준하는 특별 예산으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기존처럼 일반 회계로 처리를 해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한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꼼수냐 하는 거죠. 한일총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학부모에게 직접 줘서 우리가 교비로 받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안은 이게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 투명성 개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안이어서 갑론을박하다가 법사위 단계에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처리가 안 된 거죠. 지금 학부모들의 볼멘 소리가 이미 터져나오고 있고 국민청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여야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꼭 지적을 해두고 싶네요. 그렇군요. 7681번님 최대 극빈층인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가 전부인데 기초연금 줬다 뺐으면 노인들 간의 빚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현상이 복지정책입니까? 1144번님 국회의원들을 해체하거나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4128번님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 방법이 없는지요? 이런 문자를 보셨는데 이게 많은 국민 여론의 의견인 것 같아요. 다수 여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하면서 국회 이런 모습을 점수화한다면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과락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정말 울트라 초 슈퍼 예산을 이제 따짐에 있어서 예결 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고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고 자신들의 세비는 1.8%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올렸다. 14% 증액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가짜 뉴스고요. 예. 1.8% 국회의원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수준인데 문제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가긴 갈 텐데요. 결국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300명으로 이제 고정하기는 어렵고 330명에서 370명까지 안이 나와 있고 여야가 이제 이 부분 조절에 뛰어들 텐데 그러면서 늘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 스웨덴식 국회의원으로 가야 한다. 예. 이게 이제 뭐 진보 정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늘리는 거 저는 선거제도 개편 지금 꼭 필요한 대목인데요. 선행해서 국회의원들이 세비 줄이고 특권 내려놓고 보좌관 수도 대폭 줄이고 의원 스스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민의의 대변자라는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자기 월급 자신들이 올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건 다 깎아내고 그리고 그 돈들을 결국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전시행정 예산으로 돌려놓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책임지지 않는데 그래서 국민 소환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법관 탄핵 이야기도 입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누가 탄핵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권리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국민 분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또 새해가 되면 사그라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극에 왔다. 이런 말씀을 꼭 이 국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구로 고가차도가 41년 만에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철거를 위해서 11일 0시부터 구로 고가차도 사당 방면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 9일까지 사당 방면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이후 2월 28일까지 고가차로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철거 공사는 고가 5차로를 없애고 철거로 생긴 공간과 기존 하부도로를 활용해서 왕복 10에서 11차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도로는 내년 3월 초에 개통됩니다.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버스 승하차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서 시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 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 예고를 한 뒤에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행정안전부 생활 불편 신고 앱,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20년 넘은 낡은 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20년이 넘은 열 배관은 전체의 60.3%인 57km고 통상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20년 이상 된 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재난 발생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원클릭 안전정보 전파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원클릭 안전정보 전파 시스템은 시청 각 부서가 따로 운영하던 교통 전광판과 재난 알림 통합 문자, 위험지역 경보방송 등 3가지 전파 수단을 상황실 한 곳에서 감시하고 인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건설업계가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반발하는 데다가 의회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달 정례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에 지은 인천공항 스카이돔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공항 스카이돔은 선수단 훈련 시간이 아닌 휴일과 야간에 공항 종사자와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될 예정입니다. 공항 스카이돔에는 국제규격의 배드민턴 코트 12면과 농구 코트, 조깅 트랙 등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추위에 대비해서 시군구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민들로부터 한파 대응 제안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제설 취약 구간 332곳을 정해서 제설 장비와 염화 칼슘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증편 운행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 쪽방촌 보일러 수리와 겨울용품 지원 그리고 거리 노숙 현장 대응반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자문에 응할 부동산 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은 토지와 주택, 교통 등 6개 부문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후분양제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등 경기도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행위고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6일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하고 선물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시간에는 경매시장 하락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자도 같이 증가하면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폐업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네, 상조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5년 7월 24일에 할부거래법이 개정돼서 상조업체들이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손쉽게 상조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부실업체의 그 난립과 폐업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2015년에는 할부거래법이 개정됐고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개정 법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본금 요건을 5배로 늘렸네요. 네.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 상조업체에다가 꾸준히 돈을 지불하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되면 어떡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될 경우에는 폐업 전 해당 업체가 소비자에게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업체들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소 고객이 납부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체들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치된 금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대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그 대안 서비스라는 건 뭘까요? 예, 대안 서비스라는 건요, 폐합한 상조 업체가 소비자가 종전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상조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협약된 업체를 통해서 기존 계약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심 서비스, 장래 이행 보증제가 그러한 대안 서비스들입니다. 예. 다만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 서비스를 받는데도 추가 비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평소에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는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전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치를 했고요. 12월 4일부터는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시 한번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본금 확충 계획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선수금 예치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얼마 전에 상조앱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주의를 당부했었고요. 예. 또 소비자 정보센터를 통해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소비자들이 좀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요, 전국 모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와 또한 또 선수금 예치 비율 같은 정보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요,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상조업체를 만들 때 그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미 그 상조업체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 꼼꼼하게 뭐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또 선수금 예치 비율 같은 것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법원 경매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년 5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하면서 진행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소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관련 소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 진행 건수, 낙찰가율 둘 다 떨어지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경매 전문 업체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부동산 법원 경매가 10월보다 222건 줄어든 1,678건을 기록하면서 3,683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이 1.4%포인트 하락해서 70.5%에 머물면서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로 낮은 낙찰가율을 나타냈는데요. 호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제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평균 응찰자 수는 2013년 7월 4.7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4.8명에 그쳤고요. 아무래도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 시장도 서서히 열기가 식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나홀로 입찰, 고가 입찰을 피하시려면 입찰하시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격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서울 동남권의 전세 시장이 뭐 이른바 매머드급 입주 물량으로 전세 가격 움직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2달 정도 사이에 전세 호가가 1억 원이나 빠졌다고 하던데요. 관련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 시내 단일 단지로는 최대어인 총 9,510가구를 입주하는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 개시를 앞두면서 전세 가격이 2달 새 1억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예. 12월 31일부터 이제 2, 3개월 내에 이제 순차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매물은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 사이로 지난 10월보다 1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입주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서둘러 세입자를 구하려고 싼 값에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인데요. 규제지역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인 이제 LTV가 40%로 내려가면서 대출 규제가 겹친 데다가 또 다주택자의 경우 그리고 신규로 입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쉽게 처분하지도 못하는 것이 헬리오시티 전세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유발된 전세값 하락세가 그 지역뿐 아니라 송파구 주변 단지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송파 잠실동 인근에 있는 이제 잠실 엘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값이 지난 10월에 8억 5천만 원에서 지금은 8억 3천만 원으로 하락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이제 위례 신도시에 들어선 위례 중앙 프로조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도 6억 3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로 한 달 새 3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예.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 구의 아파트 전세값의 가격 변동률이 전주보다 0.11% 내리면서 6주째 전세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헬리오시티발 전세값 하락이 송파구는 물론 인접해 있는 강동구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으로 이제 송파구와 한결 가까워진 생활권으로 묶였고요. 또 강동구 자체의 입주 물량도 2019년 입주 예정 물량이 1,896가구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세 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세입자에게는 이제 저렴한 임대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달에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업계 관심도 쏠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서울과 이제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총 20만 가구 선보이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물망에 오르는 이제 후보지들이 언론이나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광명 시흥시 그리고 하남 간북지구 고양 장항동 그리고 안양, 김포, 고촌 등지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 신도시와 고양 일산 신도시 같은 이제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위치인데다가 또 정부가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선보이는 만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수도권에 20만 가구가 쏟아지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고요. 새 집을 찾는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매수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12월에 3기 신도시나 정부가 내놓는 공공택지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더라도 막상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이제 2,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것도 바로 이런 반대 배경 때문인데요. 그 3기 신도시 불망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지난 9일 대책에서 언급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열세곳의 주민들이 최근 연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3기 신도시도 정부가 이제 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제 토지 수용이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보이는데요.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주민 반대까지 겹쳐지게 되면 더 길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죠. 예. 역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관건은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의 반대를 얼마나 잘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느냐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 3기 신도시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수도권 집값 그리고 서울 집값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역의 대출 규제, 그리고 청약 규제, 종부세 강화, 이런 것들의 움직임 때문에 서울에서 집값이 주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변동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 역시 3기 신도시 입지도 그 자족 기능이랑 교통망이 확충된 곳에 소유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40대 여성에게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보냈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애초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던 윤 전 시장은 이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게 의심받으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같은 여성의 자녀 2명, 그 여성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중학교에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서 윤 전 시장이 한 얘기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며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고 1억 출처 부분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0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Earth, Wind and Fire의 부기 원더랜드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또 신나게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